네, 한치의 인사이트 2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폭염주의보가 내렸죠. 오늘도 아침부터 아주 덥다고 합니다. 아직 6월인데 열대어 현상과 더위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이슈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분 한경대학교 연구교수이신 박종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학교 대학은 농업 토목을 안 하고 네. 일반 토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직장을 들어간 것이 맨 처음에 농어촌공사라는 곳을 들어가게 돼서 그때에서 한 실무 경험을 한 상태에서 농어촌공사 농에서 농림식품부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3년 동안 농업용수에 관련한 전체적인 물 관리 그것들을 하게 되었고 공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낙농진흥의 전부로 갔다가 현재는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교수님 딱 제가 이 경력상을 잠깐 보니까 농업기반과장, 뭐 간척지 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만금이나 뭐 서산, 대산 뭐 그런데 간척지에 이제 농업과 관련된 것을 주로 정책이나 그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농업 기반이니까 이게 사실 물과 관련돼서 중요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있으니까 농어촌공사 그 저수지도 다 관리하죠. 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물 얘기 좀 하려고 오늘 교수님 좀 대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자 농업용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는 아까 저도 분장실에서 분장 선생님하고도 이제 물 전문 교수님 모신다 그랬더니 아우 자기 어렸을 때부터 물 부족이란 국가라는 이야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하도 많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부족해요? 농업용수도 부족한 겁니까? 예, 그걸 좀 이렇게 표를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좀 띄워주시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1982년도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1년 동안에 가뭄 발생한 일 실수가 한 170여일 정도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88 올림픽이 일었던 그 해도 상당히 그 가뭄이 발생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이제 1999년과 4년과 5년 요때가 굉장히 가뭄이 발생을 심하게 했고요. 밀레니엄 대회라고 하는 2000년에서도 가뭄이 발생했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보면은 2015년, 17년, 19년에 이제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간격으로 보면 5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가뭄이 발생을 하는데 1900년도보다 2000년, 2000부터 2010년도에 그 가뭄 발생 일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논이라고 하는 부분에 실제로 우리 논을 보면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답을 수리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한 84% 정도가 됩니다. 근데 84%라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 16%인 12만 6천 헥타는 여전히 하늘의 비를 보는 자연 강우를 이제 의존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수리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리시설이 있으면 다 그냥 물이 공급이 원활하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웬만한 가뭄 한 10년 빈도 한 발이라고 하는 이 가뭄의 안전한 수리 안전다 비율을 보니까 거기에도 64%밖에 되지 않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수리시설 물이라는 것의 이 저수지가 1970년 이전에 한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87%나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노후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른 시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댐이 한 30년 이상 된 걸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댐이 한 45%, 그다음에 철도가 37%, 항만 같은 것이 23%고요. 상하수도 그다음에 가스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게 15%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의 저수지가 87%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노후가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수사원 장기 종합계획에서 2030년을 진단해 봤습니다. 했더니 대도시 지역이나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도서 해안 지역이나 이제 일부 산간 지역을 보시면 거기는 물 복지가 좀 취약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지역에 대한 용수 부족이 굉장히 전망이 되는데 부족량이 얼마 됐냐면 연간 1억 톤에서 2.5억 톤까지가 부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교수님 1억 톤, 2.5억 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머리에 확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댐이 50년 이상 된 게 이렇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댐 유지 보수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전에는 개발도 그렇지만 이제 개보수하는데 거의 1조 원 가까이 돈이 투자되고 있고요. 아, 저수 예, 실제로. 실제로.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음. 제대로 이제 경제 개발전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이제 예. 지역이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막 산발대로 많이 개발이 많이 돼 있었죠. 아, 근데 저 궁금한데요. 네.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런 거 직구든 질문 잘하는데 저 질문 한 개 드리면 네. 그 요즘 보면 뭐 그 저수지에다가 무슨 뭐 출렁다리도 놓고 네. 제가 논산 가보니까 출렁다리를 놓으셨더라고요. 네. 탑정원가 거기에 네, 탑정원. 출렁다리도 놓고 어디는 가보면 또 이게 뭐 그 태양광 뭐 저수지에다 뭐 만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건 좀 어떻습니까? 농업용 목적으로 저수지를 개발을 했고 예. 그 농업용 저수지는 수위가 이제 1년간 물을 모았다가 이렇게 물을 빼는 시설이다 보면 예. 수위 차이가 굉장히 급격하게 심한 아하.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무슨 출렁다리 같은 거는 이제 안정적인 시설이긴 하겠지만 물을 관리하는 목적이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라고 되어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네. 그것의 용도에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수위가 많이 뚝 떨어졌을 때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게 설치되면 그것이 그 뼈대가 흔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뭐 출렁다리도 놓고 네. 뭐 저희 경기도 어디 가니까 마장순가 거기도 네, 출렁다리 네, 놓고 막 예, 출렁다리 요즘 놓는 게 지자체마다 유행이잖아요. 예, 예. 근데 출렁다리 놓고 뭐 태양광 시설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이게 네. 항상 그 물이 최대한 빠졌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죠.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하, 이 저수지를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저수지 나중에 뭐 특성에서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저수지는 물을 1년간 모아서 예. 보내게 하는 봄에다 물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물이 오는 비가 오는 것은 우기 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니까 네. 1년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설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 저수지의 목적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아하,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5월, 6월에 이제 모내기, 네, 6월 네, 초까지 네. 이제 모내기들을 많이 하고 네. 장마는 6월 말, 7월에 그렇죠. 이때 예, 오기 예, 때문에 예, 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군요.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모았던 물 갖고 그 다음 해에 아. 물을 쓰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아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물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예. 아, 근데 약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업용수는 부족하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뭐 좀 충분하다. 2030년 뭐 물 계획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농업용수가 그렇게 공급해요? 농업용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 얘기를 더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소양강호 있지 않습니까? 예, 소양강댐 유명하죠. 예. 그 소양강댐의 전체 가용 저수량이 얼마냐면 29억 톤. 29억 톤. 네. 아, 근데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17,500개소가 있는데요. 예. 그걸 다 모으면 28억 톤 정도. 28억 톤이요. 그러니까 소양강댐 하나보다 양이 적다는 아. 거죠.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그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소규모일 거고 예.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물이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안 되고 바로 옆에는 가능하지만 멀리 그쵸. 보낼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다 그쵸. 보니까 관리가 하다 보니까 물과 이용과 관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떨어진 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듯이 상류 쪽에 예. 물을 대는데 예. 상류 쪽에는 물이 용수가 충분히 내려가는데 이게 말단으로 가면 이제 물이 공급 잘 줄어듭니다. 그죠? 중간에 계속 빼서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전인수가 상류 쪽의 물과 하류 쪽의 물의 차이는 분명히 또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물을 만들었으면 거기 쓰는 것까지 거의 1, 2주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예. 이건 이제 노지를 지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증발산되고 증발돼. 그다음에 관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땅으로 스며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물을 48% 정도밖에는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하.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정리에 돼 있는 물이 이제 중간에 아까 이제 비닐하우스가 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 면적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많이 줄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15%가 줄었는데 이제 서산 신청지구 같은 경우 보니까 논면적은 15% 줄었지만 예. 실제로 용수 공급량이 줄어든 건 한 2%밖에 줄지 않는 그런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네. 뭐 이 저수지 네. 보면 이렇게 이게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쭉 수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네. 막 이래서 야 이거 물이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최종적으로 저기 할 때는 한 48% 정도뿐이 밖에는- 활용도가 네. 안 된다는 네. 와, 그 말씀에 지금 제가 약간 충격을 좀 받았어요. 물 활용도가 그렇게 낮으면 그것도 요즘에는 보니까 그 논에다가 이제 벼를 심지 말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쌀이 좀 남아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리니까 뭐 다른 것들로 하라고 해서 뭐 직불금제도 좀 하고 네.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사실 농업용수 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부족한 거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네. 통해서 2억 5천. 예. 그다음에 그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만 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의 부분이 아직도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1억 톤, 2억 5천 톤 네. 뭐 이게 제가 이제 약간 이해가 된 게 네. 그러면 어마어마 무시하게 많이 물이 네. 부족한 거예요. 네. 소양강 때 그 만수위 되면 완전히 그 그렇습니다. 가끔 그 저수지 열면 예, 예, 그 예, 댐 예. 열면 예, 막 예. 고기들도 떨어지고 어마어마 무시하게 TV에서 나오고 하는데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봤어요. 저 우리 4대강 사업을 뭐 저 하면서 그 언젠가 겨울에 그 충남 보령 뭐 이쪽에는 네. 지금 가뭄 겨울 가뭄이 돼가지고 네. 그 뭐 금강에서 이렇게 공주 금강에서 수로를 만들어 갖고 지하수를 네. 만들어서 글로 이제 4대강에 있던 네, 보호해서 물을 글로 보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용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수지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을 보시면 예. 대부분이 어디냐면 산 중에 산 그렇죠. 쪽에 있죠. 산 중턱쯤에 있어요. 예, 예, 다 있는 보통. 이유가 예. 뭐냐면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만들어진 물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쵸, 그쵸. 위에다가 막아놓고 그렇죠. 필요한 것을 물어서 내려가게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위해서 저수지는 대부분 상류 쪽에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만들어진 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수로를 통해 내려가야 되는데 수로의 부분에서 그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아직 있다는 거죠. 예. 관수로를 하든 개수로를 하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가 이제 금강 같은 경우가 우리 있으면 예. 그 금강 같은 데에서 바로 이제 치수해서 하류 쪽에 아까 아저인수라고 했었으니까 예. 그 말단부는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럴 때는 하천에서 바로 치수해서 급수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특히 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서쪽 지방을 해안으로 해서 예. 가뭄이 많이 발생해서 용수 개발에 이 많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저수지 개발이나 수로를 개발한다든지 금강어에서 물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사례로서 보면은 그 이제 예산하고 당진 쪽에 물이 부족할 때 4대강 사업의 일원으로 해가지고 금강에서 양수를 2단, 3단을 해서 그걸 예당 저수지로 넘겼고요. 예당 저수지. 예당 저수지에서 물을 다시 흘러 내려줘서 그게 삽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허. 삽교에서 다시 양수해서 예. 물을 이제 그 예당 그쪽으로 물을 대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보령도 그 동일한 내용으로 바로 그 금강 하류 쪽에서 만들어서 그 물을 빼서 보령으로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은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용수 공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새만금 사업에 내부 토지 이용에 대한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 계획을 금강하고 또 마지막 말단에서 바로 바다로 가기 직전에 예. 실수를 해서 그거를 용수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전문 용어 치수, 용수 뭐 네네네. 이런 게죠. 이게 물을 이렇게 기계로 네. 이제 우리 수돗물 상수도 취수한다는 네. 식으로 네. 물을 이렇게 뽑아 끌어올리는 올려서 거죠. 예. 그 관로를 기계를 통해서 관로를 흘려 보내서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보내준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아, 이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라는 한 부분은 사실은 가능한 줄이고 네. 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하는 수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게 에너지가.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하구에 되어 있는 담수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양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제품은 에너지 소비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이게 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에너지 물도 그 옮기려면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예, 그 당연히 에너지 자원을 네. 좀 적게 쓰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체육 저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4대강 사업 할 때 말 많았잖아요. 네. 뭐 이게 뭐 환경이 어떻게 되는 애, 뭐 고기가 사네 죽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보를 폭파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4대강 사업이 이게 농업용수 뭐 생활용수 뭐 이런 차원 홍수 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담당해 보셨죠? 예.
담당도 했습니다만 이제 4대강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기술적인 농업토목 쪽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뭐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지형이 사실은 노년기에 들어와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다 서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쵸. 낙동강만 위에서 아래로 남북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경사에 따라 흙이 내렸던 물은 급경사일 때는 굴러 내려오지만 약간 평야지를 통하게 되면 완만하게 될 때는 이제 가라앉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바닥이 이제 쳐져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평야지보다 더 높아지는 쉽게 말씀해서 이건 용어로는 천정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홍수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죠. 배수 체제가 안 되는 거죠. 저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 저렇게 물이 바깥에 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닥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 하는 방법은 또 중간에 거기 있는 곳에 이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래를 바닥 긁어내면 이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벌어져서 교량이 밑에 있으니까 교량 보강을 해야 되는 공사비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법은 나름대로 미봉책이라 할 수 있지만 제방을 높이는 이런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대강 사업에서는 바로 이 4대강 바닥에 있는 이 준설을 하는 대역사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목적으로 하면 물그릇, 그러니까 물이 배제할 수 있는 그릇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본천이 정지가 됐으니까 이제 지천도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겠죠. 근데 거기서 용수 취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수적이면 치수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좀 이제 시청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제가 한 게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강들이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낙동강만 북에서 남부로 흐르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토지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뚝을 높이는 그런 류의 지금 취소 사업을 했는데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바닥을 좀 준설한다. 근데 이 바닥 준설한다는 게 우리가 항상 5월, 6월 되면 뭐 그 장마철 대비해서 뭐 홍수 대비해서 항상 그 보면 그 지방에서 보면 막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바닥을 청소한다 그래요. 준설이라고 그러죠. 준설을 했는데 지금 4대강 사업은 그 뚝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 준설을 통해 갖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웠다.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뭐 4대강 사업 갖고 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막 나와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제대로 알아두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됐는데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있어요. 논농사를 다른 농사로 전환시키니까 뭐 논농사가 제일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용수 개발 계속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1인당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있고 소비량이 줄어들게 된 게 경제 면적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작물 재배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에 보면 2020년에 19.7% 한 20% 가까이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타작물 재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연중으로 물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 뭐 필요한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연중으로 물이 필요한데 그 물도 맑은 물 위주로 물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가만히 현재 보면 20년째 5.8세가 늘어나서 한 66.1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래서 노년 인구 얼마 정도 되냐면 46.7%가 노년 인구예요. 그럼 거의 50%에 육박한 인구가 돼 있으니 앞으로 이제 물을 관리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복합 영농에 필요한 물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노년들이 쓰시니까 노령화에 따른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 받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최근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식량 자급률이 86.2% 70년대 60%였는데 지금은 44.4%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점점 이게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보시면 코로나 이 사태에서 이제 전염병이 되게 위험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되면서 곡물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고 우리 자포니카 쌀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니까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물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무역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런던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임팩트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이제 세계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2013년도에는 25위였는데 작년에 재작년에는 32위로 떨어지고 작년에는 39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도 돼 있다 상태가 된다면은 과거에는 뭐 쌀이 남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이제 식량 안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용수공급 대책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아, 교수님하고 열되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 관리를 국가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될까요? 좀 복합적으로 좀 대답해 주시죠. 예. 이건 농사라고 하는 부분이 1년치의 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못 망치면 적기에 정량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 농업용수가 전국 농업용 상수의 40% 정도를 농업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용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안에 그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랫동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해와 설득이라는 부분이 같이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농민들도 같이 이해에 참석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식량 안보 지수도 떨어지고 우리 식량 자급률도 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 영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수경 재배니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 깨끗한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깨끗한 물을 잘 공급하는 농업용수 개발은 계속 필요하다. 뭐 우리 모두 다 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아,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식량 안보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 약간 좀 놀랍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